했어. 너무 망했어 이제. 여기 안에 넘어가려고 그래. 저거 아니야? 핸드크림은 이미 이쪽 끝나고 저쪽 갔어. 근데 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이렇게 한 거네. 이렇게 펼치면 먹은다. 물만 따로 비싸게 하시는데?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출정어 출석도를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저는 소아청소년과 신경문과를 맡고 있는 임국이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경학적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인을 사실은 먼저 봤어야 돼요. 성인은 다음 주에 강의가 있던데 이건 안 되지? 잘 들리나 뒤에? 다음 주에 강의가 있던데, 사실은 소화를 하려면 성인을 먼저 하고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소화가 먼저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텐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건 뭐 이런데, 우선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우선 이제 이걸 읽어보면, 평소 건강하였던 11세 남아가 금일 오전부터 열이 나면서 두통, 인후통을 호소하다가 오후 3시경 잠들었으나 오후 6시 반경에 깨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내원 40분 전부터는 입술이 파래지고 입에 거품을 불며 팔다리의 강직 간대 현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 환자는 의식이 없어요. 현재 의식이 없고, 또 하나는 40분 전부터 경련을 하고 있다. 스테이투스 에필lep티쿠스에 빠져있는 그런 환자. 이 환자는 엔세팔라이티스, 뇌염이 온 환자였어요. 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환자를 딱 보고, 이 환자는 어디에 이상이니까 무슨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짐작하고 검사하셔야 돼요. 네? 의사는 절대로 아마추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의식을 잃고 또는 경련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 나 이번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 한다면 그 보호자는 아마 여러분들 딱을 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는 아마추어라는 게 없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사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보호자는 여러분들을 믿고 왔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가 왔고, 또 다음 케이스를 보면, 이 케이스는 평소 건강하던 13세 남아가 일주일 전 두통 및 구토가 있은 후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3일간 타 병원에 입원하여 경과 관찰하였으나 점차 다리뿐 아니라 몸 전체의 근력이 나빠져서 전원되었다. 신체 검사 시 가슴이 답답하다고 고소하며 얼굴 표정을 짓지 못하고 혀를 내밀지 못하였다. 또한 팔과 다리를 들지 못하고 심부건 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길리안-바레라는 병이에요. 이 환자는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 아까 첫 환자는 뇌염이 왔으니까 머리에 이상이 온 거고, 이 환자는 말초신경이 이상이 온 거예요. 이상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다리뿐 아니라, 그러니까 병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몸 전체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 그거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아래쪽서부터 계속 병이 진행돼서 현재 가슴 근육 이상까지 진행되었다. 또 얼굴 표정을 짓지 못하고 혀를 내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래쪽서부터 시작된 그 이상 소견이 위로 올라와서 얼굴까지 우리가 삼키고 말하고 하는 그런 근육까지도 다 인볼브가 되었다. 즉, 이 환자는 그냥 놔두면 수시간 안에 사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왔을 때 겉으로 멀쩡해요. 이제 이런 환자가 딱 응급실로 들어오고 의식은 말짱하니까 뭐 좀 두고 봐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이 환자는 수시간 안에
숨을 쉬지 못해서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를 첫 번째 환자는 뇌염, 뇌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환자는 뇌에 대한 검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빨리 스파를 태핑하고 여기에 맞는 약을 투여를 해야죠. 예? 약을 투여를 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 길리안 바렌이라는 병은 여기 보시면 이 엑손이라는 게 있고 안에 신경세포, 신경이 있고 겉을 마이린이 싸고 있는데 이 마이린이 벗겨져 나가는 그런 질환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물론 시간이 가면 이 엑손까지 다 끊어져요. 그럼 다시는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할수록 좋아요. 이 환자는 이제 전라도에 있는 대학병원에 트랜스퍼된 환자인데 아마 그 병원에 소아신경 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랜스퍼돼서 왔었는데 오자마자 여기 대한 아이보글로불린 주고 검사할 거 검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요새는 잘 걸어다녀요. 잘 걸어다녀요. 멀쩡한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그 이상이 생길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조치해서 그 환자가 살아났을 때 그런 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의사를 하는데 잘못하면 남의 멱살이나 잡히고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의사 왜 했나? 어떤 사람 대통령 왜 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의사 왜 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 공부 안 하고 그냥은 절대로 좋은 의사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이런 환자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중추신경계라는 것은 뇌와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고 말초신경계라는 건 뇌척수신경계 이거는 뇌와 척수로 출입하는 말초신경을 얘기하고 여기는 운동신경과 지각신경이 있고 우리 두 번째 케이스는 운동신경에 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율신경계라는 건 뭐 우리의 호흡, 소화, 순환 뭐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신경계인데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학적 평가와 진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철저한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으며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과정이다. 이 병력 청취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어떤 질환이든 그 환자와 또는 보호자와 얘기하면서 한 50%는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는 제 환자에 가장 많은 환자는 에필랩시 환자가 제일 많은데 에필랩시 환자가 제 앞에 와서 격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되게 저는 이제 보호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아이 집에서 경기했습니다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거죠. 언제 했는지,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요번에 몇 번째인지.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 보고 그런 다음에 아이는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약을 쓰게 되는데 이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오늘 이제 오늘 좀 전까지 외래를 보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본과 3학년이 나와서 듣고 있다가 아 선생님 병력 청취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무슨 과 갔다가 병력 청취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붙잡혀 있은 적도 있어요 환자한테.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노인네들이 와서 담배 언제부터 피셨습니까? 그랬더니 20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피기 시작했는데 어떤 데서 많이 피기 시작했고 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하더라 말이지. 예? 근데 그렇게까지 들을 시간은 없죠. 그거는 병력 청취가 아니에요. 남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거야. 예? 필요한 거를 자기가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물어봐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아와 성인의 차이점은 대상이 성장과 발달의 과정이 있다. 소아는 성장과 발달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예전엔 소아과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소아청소년과라고 얘기하죠. 예? 과연 소아청소년 몇 살까지가 소아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몇 살까지가 소아청소년이에요? 뭐 정확한 정답은 없죠. 예? 이게 바뀐 지 한 10년 됐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소아신경학회 총무를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회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과연 소아청소년이라는 그 기준이 몇 살까지가 소아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그대로 대답해 줬어요.
소아의 특징, 소아청소년이라는 것은 성장과 발달을 한다. 따라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소아청소년과 소아과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책에는 교과서에는 20살까지는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20살까지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까지는 대개 중학생까지만 봤죠. 그러다 이제 18살까지 소아청소년과는 대개 18살까지는 본다. 그래서 요새는 고등학생까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소아과의 특징은, 소아청소년의 특징은 대상의 성장과 발달하는 데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이제 진찰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애들이 다 큰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깐난 애들도 오고 아장아장 걷는 애들도 오는데, 이때 진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에요. 관찰. 잘 봐야 돼요. 얘를 엎어놨을 때, 만약 7개월짜리 애를 엎어놨을 때, 길 때 양쪽 손을 다 잘 쓰고 발을 잘 쓰는지, 어느 한쪽은 쓰는데 어느 한쪽을 못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방법, 진찰 방법도 하나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변경해가면서 할 것은 다 하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이상 소견 해석의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 임상적 정상치의 변화가 있는데, 신생아 때 만약 스파인al 태핑을 했다? 그럼 신생아의 프로테인은 한 120까지 정상으로 가요. 근데 성인 또는 1개월이 넘은 아이들에서의 프로테인 정상치는 얼마냐? 40까지를 정상으로 보지만 대개는 10에서 20이에요. 만약에 한 2살짜리 애가 120까지 올라갔다, 프로테인이. 이거는 브레인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따라서 이상 소견 해석을 하려면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경 증상 발현의 차이가 있다. 신경의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손상 부위가 발달하여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4, 5개월 된 애가 왔는데 분명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소아신경을 하는 사람이 딱 보면 아, 이거 이상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사실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상이 있었는데 그 갓난 아이들은 먹고 자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던 환자 중에서는 사실 이제 소아신경을 하는 사람과 소아신경이 아닌 사람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환자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 있잖아요, 보험. 예?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보험, 이게 들 수 있나? 그거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한테 온 게 한 12개월쯤 돼서 애가 왔어요. 딴 때는 딴 의사가 계속 다른 파트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CP구나. 이거 CP인데? 그래갖고 걔 이제 진짜 걔 엄마가 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 브론콜라이티스 이런 것 때문에 왔었는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CP인데? 그래갖고 진짜 그 청진만 여기 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쭉 보면서 아,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의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호자가 굉장히 당황하죠. 요즘 그 의사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보험을 들었어요. 응? 바로 보험을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서너 살 된 다음에 보험에서 찾아왔어. 이거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난 잘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난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네? 보호자는 계속 우기네. 자기는 몰라 듣고 그날 우연히 든 거다. 우연히 든 거고, 그냥 보험금 지급을 해라. 내가 CP가 됐으니까. 그런 1억이 넘는 돈을 지급을 하라는 거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야, 이거 네가 알고 든 건데 우리가 왜 지급을 하냐. 근데 결국은 보호자가 하도 떼쓰고 그래갖고 지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발현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거나, 또는 아예 그거를 처음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절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참 어려워요. 네? 나중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 청취를 할 때는
뭐 3 내지 5세 이후의 정상적인 소아에서는 애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애들한테 물어봐서는 답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개는 부모하고 얘기하게 되는데 신경계 질환이 정말 있는가? 한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다 마비된 거냐? 그거보다는 아마 고관절 병변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 그럼 전부 다 경기를 한 거냐? 경련이냐? 뇌전증이냐? 아니다. 대개 제일 많은 거는 베소베갈 싱코피가 제일 많죠. 우리 여러분들 요새는 조회 잘 안 쓴다고 그러는데 조회 시간에 세워놓으면 꼭 쓰러지는 놈 꼭 한두 명 있잖아요. 오래 세워놓으면. 예? 그런 게 되게 이제 베소베갈 싱코피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에필lep시보다 더 많다. 또 토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머리에 이상이냐? 그거는 애들은 꼭 머리에 이상뿐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위장관계 이상이 있거나 또는 애들은 목만 부어도 토해요. 예? 그냥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봐라. 또 병변 부위가 머리냐, 척수냐, 근육이냐, 또 어떻게 이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거 잘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고. 이제 발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꼭 애들을 볼 때 부모한테 물어보는 게 얘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짜리 애가 왔는데 뭐 경련을 해서 왔다거나 또는 뭐 열성 경련을 했다 뭐 왔는데 오면 딴 거 다 진찰하면서 얘 지금 뭐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뭐 할 수 있을지는 예측을 하고 물어봐야지 모르고 물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12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자기 발로 아장아장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외 한두 단어를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게 제대로 되면 경련을 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굉장히 느린 애가 경련을 했다. 그럼 브레인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력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전에 무슨 병을 앓았는지. 근데 애들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다음에 가족력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수련 일을 할 때는 에필lep시 환자의 한 5% 정도가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즘은 어떠냐면 요즘은 한 20% 이상, 30%까지 유전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의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유전자가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에 대해서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특히 이런 신경계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학업 성적, 학교에서의 생활태도, 성격의 변화 이런 거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앉아 있는데 이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계속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 예?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예? 절대로 이상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제 제일 큰 한 게 뭐 있냐면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 가장 흔한 거는 우리 애튼 시저라고 해서 소발작이라는 게 다음번 시간에 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얘가 경련을 해요. 경련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련 그러면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것만 경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련은 되게 그냥 멍청해져. 잠깐 동안 한 5초에서 한 10초 멍청해져. 예? 근데 하루에 수십 번씩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해. 엄마도 본인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그렇게 자꾸 얘기해. 본인은 잘 몰라.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 자꾸 듣기 싫으니까 괜찮아 계속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1, 2년 후에나 진단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학업 성적이나 생활태도 성격의 변화가 온다. 그럼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잘 관찰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진찰은 다른 과 진찰 똑같이 진찰하는 거고 이와 같이 점 같은 거 있지 않나? 여기 검은 반점인데 이런 걸 우리가 파페올레이트 스팟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환자에서 유전적인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고 여기처럼 이제 디피그멘티드 에어리어가 있고 이와 같이 혈관 섬유종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를 의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포트와인 이런 네이비 이런 커다란 점이 있으면서 MRI 찍었더니 이와 같이 한쪽에 칼시피케이션이나 이런 소견을 갖고 있고 이러면 스터치 웨버 디지즈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또 손금에 이상이 있으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손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엄지손가락 크기가 양쪽에 틀리다거나 손의 크기가 양쪽에 틀리다
그럼 작은 쪽에 마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냄새가 좀 난다 애가, 그럼 대사질환이 있지 않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머리를 보면 두위는 3세까지 방문시마다 측정을 한다. 사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죠. 이거를 문제로 오는 사람이 아니면 머리를 계속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측정을 해라. 측정할 때는 이마의 중간 부위와 뒤통수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머리가 좀 크다고 해서 다 이상한 거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경우는 이제 얘가 혹시 부어 있지 않나, 두피가 부어 있거나 혹시 두개골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거나 거기가 혈종 같은 게 넘어지거나 해서 혈종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걸 잘 보고, 정상적으로 출생한 영아는 34cm예요. 크기가. 이런 거는 알아두시기 바라고, 1세 정도 되면 12cm가 커서 46cm, 4세에서가 되면 50cm. 그래서 벌써 4세쯤 되면 성인의 90%쯤 돼요. 4세란 나이가 아주 조그만 나이인데 머리는 벌써 4세쯤 되면 90% 정도, 성인의 90%쯤 다 형성이 됐다. 머리라는 게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빠르게 자라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정도 되면 한 55c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이제 성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마이크로세팔리, 여기 그림 보시면 위에 머리가 아래 얼굴보다 작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되게 마이크로세팔리라고 얘기하는데, 두위가 그 평균 표준치보다 3편차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뇌에 성장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크로세팔리, 이렇게 머리가 큰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머리가 큰 경우, 이거는 이제 98, 100분의 1수 이상일 경우에, 근데 제일 많은 건 가족력이 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개인병원 가면 개인병원에서 되게 요새 이제 애들 1살 뭐 몇 살 이렇게 해서 영악 검진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크다고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럼 이제 보고 너 머리가 굉장히 크구나. 아빠는 머리가 어느 정도 커요? 아빠도 머리가 큰데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발달이 정상이다. 얘 발달이 3살인데 뭐 말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아무런 이상 없다. 그럼 그냥 검사 안 하고 두고 보자고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 이상이나 대사 이상 질환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머리가 커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폰타넬, 안티리어 폰타넬과 포스티리어 폰타넬인데, 포스티리어 폰타넬은 거의 만지지 않아요. 저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티리어 폰타넬을 보는데, 안티리어 폰타넬은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크기를 재게 되겠고, 대개는 14개월, 18개월 때 다치게 되는데, 가장 큰 시기는 처음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4개월에서 6개월쯤 되면 제일 커졌다가 그다음에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에 이제 0.4cm, 1cm, 12개월에 1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엑스레이상으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만져서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또 이게 너무 빨리 다쳐서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학병원에. 근데 대개는 발달이 정상이면 조금 두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질 때, 이거는 숫구멍, 폰타넬은 정상적으로 약간 함몰되어 있고 박동성이고, 자고 있거나 또는 먹는 동안에 머리를 약간 들어서, 그냥 누운 채로 배우지 말고 머리를 약간 들어서 앞에 폰타넬이 얼마나 만져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열려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두증이 있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있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크라니오시노스토시스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또는 마이크로세팔리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또 너무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는 뇌압이 항진되어 있지 않나, 안에 뭐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거 생각해보고, 심하게 올 때도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신경학적 진찰, 여기는 이제 6가지를 보는 거예요. 정신상태, 뇌신경, 운동계, 감각, 반사, 손의 기능,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했을 때 신경학적 검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검사 기구는 이런 거, 여기 튜닝 퍽이나 또는 해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우선 정신상태 및 정신운동 발달의 진찰,
이게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같이 우리 코텍스가 있고 또 여기 디엔세팔론이 있고 간뇌라는 부분이 있고 미드브레인이 있고 그리고 폰스나 이 메둘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의식에는 반드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예? 특히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아센드 레티클 액티베이팅 시스템이 폰스 이런 메둘라부터 올라와서 미드브레인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데 같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의식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정신상태, 각성상태 및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정신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의식이 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깨어있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신과 주변 환경을 적절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용어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환자 상태 어때? 그러면 컨퓨전이 있습니다. 네, 컨퓨전이라면 대개 이제 에필lep시 환자 시주하고 나서 병원에 와서 또는 119 응급처 그 차에 실려서 왔을 때 벌써 시전은 끝났는데 애가 딱 와보면 그때 컨퓨전이 있거든요. 애가 횡설수설하고 너 이름 뭐냐? 잘 이름되지 못해요. 네? 그런 컨퓨전이 있는 상태. 각성 상태는 깨어있긴 한데 오리엔테이션 장애로 인해서 사고나 이해의 결함을 보이는 상태. 그다음에 딜리리움, 선망이란 것은 이건 정신과 환자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환시와 같은 과민성 그런 반응을 보이는 착란 상태. 그다음에 드라우지 많이 써요. 드라우지라는 말 많이 쓰는데 외부 자극이 없는 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계속 자는 거예요. 예? 계속 자려고 그러는 상태고 그때 야 눈 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게 드라우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압신데이션 둔감이라는 것은 더 의식 상태가 저하돼서 꼬집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잠깐 반응을 보여서 깨어나지만 다시 무의식 상태 자꾸 자려고 그러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스티퍼로스하다 이거는 자극을 자꾸 그러니까 계속 꼬집고 그래야만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무의식 상태로 빠지는 상태. 그다음에 코마라는 건 이제 아무리 자극을 줘도 깨어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코마가 되는데 코마에는 이와 같이 디코티케이트 포스처, 디세레브레이트 포스처 두 가지로 나눠지죠. 디코티케이트 포스처는 코텍스 부위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그런 포스처. 디세레브레이트 포스처는 우리 대뇌가 전부 다 망가졌을 때 생기는 그런 포스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외과 중환자실, 크로닉한 환자들한테 가보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상태를 좀 전에 얘기한 건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으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3점에서 15점까지 있는데 세 가지를 봐요. 아이 오프닝, 버벌 리스폰스, 모터 리스폰스를 보는데 이게 7점 이하, 다 합하면 15점인데 7점 이하일 때를 혼수라고 하고 8점일 때는 50%가 혼수다.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혼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 8점 이하는 심한 거, 9에서 12점 moderate, 13점 이상이면 마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 오프닝은 눈을 뜨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잘 뜰 수 있으면 그냥 혼자 떴다 감았다 하면 4점. 뜨라고 그랬을 때만 뜨면 3점. 통증을 가했을 때 뜨면 2점, 뜨지 못하면 1점.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눈을 뜬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막 40도 가까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누워있잖아. 잘 눈 못 떠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눈 잘 못 떠요. 네? 눈 뜨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그래서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엄마들은 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잠이 아니라 애가 의식 상태에 변화가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에서는 아이 오프닝에 대해서 4점, 1점부터 4점을 주고 있다. 버벌 리스폰스, 말을 제대로 잘 하고 그러면 5점이 되겠고, 말은 하는데 이게 횡설수설 한다 4점, 또 울기만 한다 3점. 애가 그 단어를 얘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단어만 얘기하고 있다 3점.
그냥 왜 우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칭얼칭얼거린다. 의식이 좀 이상하다. 3점. 또 걸걸걸걸 대는 소리만 들린다. 2점. 아예 소리를 안 낸다. 그럼 1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터 리스폰스, 뭐 시간대로 다 하면 6점. 어떤 페인 줬을 때, 페인을 가했을 때 그거를 못하게 치려고 그런다. 5점. 또 페인을 가했을 때 빼낸다. 4점. 이같이 몸을 상체를 플렉션 시키면 3점, 익스텐전 되면 2점, 아무것도 없으면 1점. 이와 같이 해서 글라스고우 코마 스케일을 우리가 점수를 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이런 뭐 full outline of unresponsive score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임상에서는 이런 거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게 나와 있긴 한데 임상에서 저희가 이것까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운동 발달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메모리 이런 거가 다 있는데 이거는 성인에서는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소아에서는 이런 막 계산을 한다. 7을 뭐 100, 연속적으로 100서부터 7을 빼라. 이거 하려면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이상 돼야 되고 그것도 공부 잘 못하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애들은 이게 중요해요. 애들 소아의 언어 발달 단계가 어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몇 개월인데 뭘 해야 정상인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얘기가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소아과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1개월이면 애가 보고 웃고 옹알이를 한다. 얘 한 달 된 애한테 엄마한테 옹알이 해요? 예, 옹알이 해요. 그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4개월쯤 되면 큰 소리로 웃고 짧게 제잘거린다. 7개월이면 맘마 바바 자음을 얘기할 수 있고 10개월에 처음 엄마 아빠를 말한다. 아마 엄마 아빠가 제일 감격하는 시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자기 아이가 자기를 보고 엄마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얘기해야지 아무나 보고 엄마라고 얘기하면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쯤 되면 엄마 아빠 외에 한두 단어를 더 얘기할 수 있고 18개월이면 10개의 단어를 말한다. 그리고 24개, 2살쯤 되면 문장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얘기한다는 게 엄마 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36개월이면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말하고 색까지 쓴다. 이런 얘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이 언어라는 게 이 말을 잘한다고 제 연령에 맞게 말을 잘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을 잘하면 일단 지능은 거의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말을 잘 못한다. 우리 애 말 잘 못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얘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디벨로먼탈 랭귀지 디스오더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걔는 능력이 있는 애예요. 그런 애들은 빨리 재활치료 해주면 훨씬 좋아져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도 느리고 말도 굉장히 느리다. 그럼 멘탈 리타레이션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뇌신경을 진찰할 때는 이와 같이 12개의 뇌신경이 있어요. 우리 폰스 레벨에서 12개 1번 올팩토리 너브부터 12번 하이포글로살 너브까지 12개의 뇌신경이 이와 같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선 후각신경, 올팩토리 너브는 냄새를 맡는 그런 신경이죠. 하지만 너무 자극이 안 나는, 자극이 없는 커피나 비누, 바카 같은 거를 한쪽 코를 막고 한쪽에 댔을 때 얘가 느낄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벌써 태생 32주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런 애를 검사해 본 적은 없어요. 일시적 근데 이거를 응급실에서 꼭 해야 되냐? 이거는 응급실에서 꼭 안 해도 돼요. 응? 이 신경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일시적으로 상기도 감염이나 알레르기 같은 거에 의해서도 냄새를 잘 못 맡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응급실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영구적인 후각 상실이 있는 경우는 두부 외상이 있다거나 전두엽에 종양이 있다거나 코 안에 약제를 쓰고 있다거나 독소라든가 선천적 이상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신경학적 냄새를 못 맡는다고 신경에 꼭 이상이 있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업층 내부가 저기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의 비전, 시각이나 시력, 시야, 안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시각, 불빛이 다 작은 물질을 움직여 눈이 따라가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눈이
계속 쪼꼬한 애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내 눈이 움직이니까 걔도 움직인다. 아, 얘 보이고 있구나. 그런 얘기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모빌을 달아주잖아요. 모빌 언제쯤 달아줘요? 애 낳은 사람 없나 여기? 모빌은 저희 한 달쯤 되면 달아줘요. 예? 태어나서 한 달쯤 되면 모빌 한 1m 높이에 달아주는데 그러면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게 이제 아 얘가 보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 이제 눈운동 안진 옵토카이네틱 디스턴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넉넉고 기차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옆에서 확 지나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누나를 잘 보면 디스턴스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옵토카이네틱 디스턴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은 아 보이고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생후 6개월 이후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동공반사는 우리 옵틱 너브를 통해서 우리 대뇌를 들어가서 오큘로모터 너브 3번 신경을 통해서 눈을 깜빡이게 되는 그 동공이 수축하거나 또는 딜라테이션 되게 되는데 만약 옵틱 너브 이상이 생긴 쪽에다 불을 비치면 우리 대뇌로 전달이 안 되니까 반대쪽 눈도 전혀 축동이 되지 않죠. 근데 반대쪽 눈에다 불을 비치면 대뇌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쪽 눈도 오큘로모터 너브는 살아있으니까 눈도 축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아큐이티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한 30cm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생후 6개월쯤 되면 거의 성인 수준에 도달이 된다. 그다음 이제 시야를 보는데 시야를 이거 사실은 여기는 이제 영화나 유학이 뭐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가 걔가 봐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행하지는 않아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진 않고 좀 큰 애들에서는 이와 같이 대조법 컨프런테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눈을 보는 거거든요. 눈이나 코를 상대방 보고 한 1m 정도 떨어져서 여기를 봐라. 그리고 한쪽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이쪽 보고 있는데 내가 양손을 들고 이렇게 우선은 야 이쪽이 몇 개, 이쪽 몇 개 그러면 내 눈 여기만 보고 있으면서도 한쪽 몇 개, 한쪽 몇 개 아예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가 다 볼 수 있는지 어디가 안 보이는 데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또 반대쪽 가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쪽이 다 안 보이는 데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야를 구분하는 우리가 물론 정확한 거는 안과에 보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저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옵틱 디스크와 마큘라 보다 혈관을 봐요. 이와 같이 이제 정상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옵틱 디스크와 마큘라가 다 깨끗하게 보이고 혈관이 다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파필 이데마가 오면 다 이게 굉장히 블러링이 생겨서 옵틱 디스크나 마큘라가 다 블러링이 생겼고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명확치 않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망막출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 차일드 어뷰스 있잖아요. 차일드 어뷰스. 예? 여러분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란 말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만약에 이게 애가 귀찮아. 아주 젊은 엄마나 아빠가 젊은데 애가 자꾸 울고 귀찮고 나도 피곤한데 근데 애는 계속 울어. 그러면 애를 잡아서 울지 말란 말이야. 막 흔들어. 애를. 그럼 애가 머리가 막 흔들려. 예? 그러고 눕혀놔. 다음에 또 막 흔들어. 울지 좀 말라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인해 헤모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통에다 두부를 넣고 두부를 막 흔드는 거랑 똑같아. 예? 막 흔들면 그 두부 깨질 수밖에 없잖아. 그것처럼 막 흔들어서 머리 안에 헤모리지가 생기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CV에가 와서 헤모리지는 이 안에만 터지는 경우인데 막 흔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레티널 헤모리지가 와요. 예? 그래서 응급실에 헤모리지가 CV에가 왔다. 근데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그럼 안과 꼭 컨설트해서 레티널 헤모리지가 있나 보고 이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예? 이게 있으면 이건 차일드 어뷰스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의사의 의무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거기만 보지 말고 눈도 꼭 봐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6번은 동시에 검사를 해요. 이거를 이제 LR6SO4라고 해서 라테랄 렉투스 머슬은 6번 신경, 슈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은 4번 신경이 지배를 한다. 나머지는 3번 신경이 지배를 한다. 그런 얘기고, 이와 같이 눈동자를 상대방 환자한테 내 손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다 위아래 옆으로 다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와 같이 바깥쪽은 라테랄 렉투스, 안쪽은 메디얼 렉투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슈피리어 오블리크 머슬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이제 퓨필은 항상 크기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불에 반응해야 되고 동그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코마에 빠진 사람들 보면 눈동자가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양쪽이 틀린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양쪽의 눈동자가 크기가 틀리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야, 이 사람 금방 죽을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딱 해야 되는데, 양쪽 눈동자가 틀리다는 건 IRCP, 브레인의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구나 이 사람. 이것 좀 이따 허니에이션 될 가능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스파인 태핑을 하면 여러분들 그 니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엑스파이어예요. 니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압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바로 브레인이 허니에이션 딱 아래쪽으로 되면서 그냥 사망해요. 그런 거 잘 보고 태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동안은 항상 양쪽이 똑같고 불에 반응하고 둥그려야 된다. 만약에 이쪽 병변축에 오큘로모터 너브가 이상이 생겼는데 병변축에 불을 비치면 이 사람은 오픽 너브는 살아있으니까 반대쪽에서는 정상 쪽인 그쪽에서 이제 수축이 되겠죠. 근데 이쪽 병변 있는 쪽은 절대로 수축이 되지 않을 거고, 또 반대쪽 정상 쪽에다 불을 비치면 이쪽은 오큘로모터 너브가 아직 막아져 있으니까 수축은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다음 이제 3번 신경의 이상이면 토시스로 와서 이 같은 눈이 축 처지게 되겠고 사시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시가 올 수 있다. 정상에서도 사시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은 항상 비정상이다. 옆으로는 이게 니스타무스 원다가 움직일 수 있는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눈을 갖고 있으면 이건 브레인의 이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스타무스를 그리고 볼 때 이쪽 쳐다보세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눈이 약간 흔들린다. 그거는 정상적인 엔드게이스 니스타무스라고 해서 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눈이 흔들리나 잘 봐라. 그 외에 이제 병적인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약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전정계 이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또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 항상 브레인, 뇌관과 손의 이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반드시 검사를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인데, 이 환자의 이 사진 딱 내주고 이 환자는 어느 신경에 마비가 왔습니까? 이 환자는 지금 토시스가 와 있고 이쪽 눈을 눈꺼풀을 들어보니까 눈동자가 열려 있고 눈동자가 바깥쪽 아래쪽으로 처졌다. 이 사람은 안쪽 위쪽에 관여하는 머슬에 이상이 와 있구나.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안쪽 위쪽은 뭐예요? inferior oblique 머슬에 이상이 와 있구나. 3번 신경에 이상이 와 있구나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눈이 지금 안쪽으로 몰린 사시가 와 있는데 이거는 라테랄 렉투스,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근육 6번 신경에 이상이 와 있구나 하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이상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트리제미널 너브, 3차 신경이 되겠는데 얼굴 신경은 3차 신경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우리가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얼굴에 여기 감각이 이상해졌는데요. 그거 다 페이셜 너브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거는 얼굴의 감각은 트리제미널 너브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개의 분지가 있어요. 이런 옵탈믹 분지와 막실라리 만디블러 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환자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돼요. 이마 부위 이렇게 만지고 여기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질 때 감각이 어떠냐? 혹시 양쪽이 틀리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쪽이 굉장히 둔한데요. 또는 어떤 경우 거기에 뉴라이티스가 생기거나 그러면 건드리지 못하게 아파서 네? 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잘 봐라. 또 코니얼 리플렉스가 있는데 코니얼 리플렉스라는 건 이와 같이 눈동자에다가 뭐 이런 조그만 이런 면이나 또는 뭐 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티슈 같은 거를 우리 특히 코마 환자한테 많이 써요. 코마에 빠져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티슈 같은 거를 눈에 이렇게 그으면 이걸 움직이지 이게 눈꺼풀이 껌뻑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아, 이 사람은 폰스 레벨까지 망가져 있구나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코니얼 리플렉스를 검사하고 또 이렇게 저작권 검사, 이렇게 이런 우리 서랍자 같은 거를 입에다 물려줄 때 양쪽이 다 정말 꽉 씹을 수 있는지 보시고 턱반사를 볼 수도 있다. 정상에서는 턱반사가 없는 게 정상이지만 딱 쳤을 때 입을 쫙 벌린다거나 이러면 아, 이거 트리저널 너브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셜 너브 7번 신경이 되겠는데 이게 가장 흔한 그런 우리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이상 소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특히 얼굴 돌아갔다고 안면 이상이 오는 경우 간혹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와 같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오느냐에 따라 증상이 약간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맨 밑에 스텔로마스토이드 포라멘이라는 이 부위에 이상이 오면 안면 얼굴만 이렇게 돌아가요. 얼굴만 이 반쪽 이마 눈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반쪽이 이상이 오는 경우 이 스텔로마스토이드 포라멘 그것만 딱 오게 되고 페이셜 캐널에 이상이 오면 입맛이 변해요. 입맛이 변해서 맛을 잘 몰라요. 또 침분비가 감소하고 청각 과민 이게 이제 하이퍼에큐시스라고 해서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전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전화기를 띄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 다 물어봐야 돼. 혹시 전화기 받을 때 갑자기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니? 또는 입맛이 변하지 않았니? 그런 걸 꼭 물어봐야지 그냥 있으면 그 환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안면신경관 그 근처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고 제니클레이트 강글리온이 이상이 오면 대개는 통증이 와요. 이 아래 이런 스텔로마스토이드 포라멘, 안면신경, 페이셜 캐널 이런 증상이 다 있으면서 통증이 온다? 아, 이게 제니클레이트 강글리온 근처에 이상이 왔구나. 그런 얘기고 또 이 폰스 랩에서 나오자마자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난청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뭐 페이셜 너브가 난청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7번과 8번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7번 단독적으로 이상이 오는 게 아니라 8번까지도 이상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 중에 하나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안 봤는데 대장금이라고 있어서 대장금. 네? 거기서 보면 장금이가 입맛이 변했는데 저걸 하잖아요. 요리 경연대회를 하잖아. 네? 근데 거기서는 이영애가 굉장히 이쁜 얼굴로 입맛만 변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입맛이 변했다는 거는 7번 신경이 이상이 왔고 이 사람 얼굴이 돌아갔어야죠. 사실은. 근데 텔레비전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느 부위가 마비됐고 왜 중요하냐? 이거는 예후에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 4년차 논문을 저희가 이 병원 생기고 나서 폴업한 환자를 쭉 한 60몇 명이나 됐는데 그 환자를 한번 분류해 봤어요. 분류해 봤더니 소화는 대부분 좋아져요. 대부분 10명 중 9명은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다 스텔로마스토이드 포라멘 아래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예후가 좋더라. 류케미아 환자에서도 이런 안면신경 마비가 간혹 오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는 페이셜 캐널이나 이런 위쪽에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게 오느냐가 굉장히 얘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얼굴 표정을 잘 봐라. 딱 들어올 때 보면 벌써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쪽이 마비됐어요? 이쪽에? 이 사람의 왼쪽이 마비된 거죠. 왼쪽. 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마비됐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이마에 주름이 별로 없고 눈을 뜨고 있고 위크니스가 있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또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정상적인 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검사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하려면 젊은 사람한테 이마에 주름 만들어봐. 그럼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위를 쳐다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여기 쳐다봐. 그러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이마에 주름이 누구나 생기거든요. 주름이 생기나 보고. 눈은 눈 감아봐. 꼭 감아봐. 그러면 눈을 꼭 감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쪽 눈은 뜨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근데 그쪽은 위크니스가 있어요. 안면 마비가 오죠. 그냥 확 들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해봐. 그러면 이 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 이제 확인해서 아예 안면 마비가 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각 기능도 봐야 되는데 외래에서는 감각 기능까지 볼 수는 없고 그냥 물어보는데 우리의 입맛은 페이셜 러브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간별 진단이 중요해요. 이 간별 진단 보면 이거는 안면 좀 전에 얘기한 벨스 팔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 한쪽 이쪽에 마비가 왔는데 간혹 돌도 안 된 또는 1개월, 2개월짜리 애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애가 얘는 울거나 웃을 때만 입이 삐뚤어지는데 왜 저희 개인병원 갔더니 안면 마비인 것 같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네스로레비알 폴드도 다 생겨져 있고 다 이상 눈도 잘 감고 있고 이런 경우는 입 주위에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이 울 때만 입꼬리가 처지게 되는 아직까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드려서 좋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보호자들 그럼 얘 어떻게 살아요? 글쎄요 웃을 때 또는 울 때 입 가리고 웃어야죠. 어떡합니까? 그냥 얘기하는데 다른 아직까지는 특별히 방법을 머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안면 이게 코텍스에 어디 헤머리지가 오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에 그때는 이 아래쪽만 여기 보다시피 아래쪽에 지배하는 신경의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 눈 아래쪽만 이상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만 마비가 왔을까? 그럴까요? 우리 그 코텍스에 이상이 왔는데 어떻게 여기만 마비가 오겠어요? 되게 말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이런 다른 증상이 반드시 동반이 되겠죠. 얼굴만 여기에만 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다른 증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중심성 안면신경 마비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이제 이런 환자가 외래에 오면 바로 약은 바로 줘요. 약은 스테로이드를 주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바로 주고 치료 기간은 한 열흘 정도 치료해요. 스테로이드 약값도 굉장히 싸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환자가 오면 작은 병원 의사들은 반드시 검사를 해요. MRI 반드시 찍어요. 예? 그 사람 찍는 게 정당한 것이냐? 사실 안 찍는 게 정당한데 그럼 왜 그 사람을 찍었을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찍었을까?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안면신경 마비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거 오토이민 디지즈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생각해서 안면신경 마비로 왔는데 의사가 검사도 안 하고 약 줄 테니 약 먹고 한 열흘 후에 어떻게 됐나 좀 봅시다. 그러면 야 정말 성의가 없구나 이 의사. 그냥 딴 병원 가요. 네? 그래서 검사하는 거야. MRI 꼭 찍어서 나올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병원에 있으면 말을 잘 들어요. 보호자들이. 네? 큰 병원에 있으면 이거는 오토이민 디지즈인 것 같은데 일단 약을 써보고 잘 듣지 않으면 검사하겠습니다. 일단 한 2주 정도는 지켜봅시다. 만약에 2주 내지 3주 안에 좋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MRI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잘 따라요. 네? 근데 그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튜머나 이런 게 거기에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경우에는 좋아지지 않는다. 스테로이드 줘도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검사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만 줘도 애들의 경우에 85%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너브 여기는 두 개의 신경으로 되어 있죠. 전정신경과 와우각 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대개는 이제 전정신경 기능의 이상이 오면 어지럽죠, 어지러워. 굉장히 어지러워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와 같이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한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똑바로 걷게 하거나 이건 한 병변 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칼로리 테스트라는 게 이제 얼음물을 집어넣으면 눈이 얼음물을 집어넣은 쪽으로 미스트가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게. 만약에 이게 안 생긴다거나 또는 한쪽은 생긴데 한쪽은 안 생긴다거나 그럼 그건 이상이 있는 거죠. 이 칼로리 테스트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인도에 갔는데 내가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같은 이비인후과 환자가 굉장히 많더래요. 근데 거기서는 특급료라는 게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내면 의사가 빨리 봐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낼 거냐? 그래서 많이 내겠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들어와라. 돈 많이 내고 의사한테 바로 앉아서 봤대요. 그때 의사 이비인후과에서 왜 왔냐고 그래서 나 귀가 아파 왔다니까 들여다보더니 야 물로 씻으면 되겠다. 그래서 물로 여기다 찬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스타면 손만 보잖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응? 그리고 귀에다 물 집어넣는다는 의사 그 사람한테 처음 들었는데 사실 거기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를 줘야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이 야, 이 사람 날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 낫다고 얘기하고 바로 뛰쳐나갔다는데, 예? 다른 나라 의료 수준이랑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딴 나라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청력 검사 중요하죠. 청력 검사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쇠균성 뇌수막염. 우리 수화 신호과 같은 쇠균성 뇌수막염을 알아서 온 애들 아주 많아요. 생후 1개월 또는 2개월 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또는 그 후에 인펙션 돼서 GB 스테프토코커스에 인펙션 돼서 이거 물론 사망할 수도 있지만 일평생 이제 이상한 정상이 아닌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정말 열심히 치료해서 살아났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귀가 멀었다. 얘 귀가 안 들리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 그러면 보호자는 여러분들이 살려준 건 고맙지만 여러분들을 고소할 거예요. 응? 왜 우리 애가 귀가 먼 걸 너 몰랐냐? 왜 중요하냐? 생후 2개월까지 이렇게 합병을 앓고 2개월 내 수술을 못하면 일평생 수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앓자마자 치료가 치료는 벌써 한 2, 3주면 다 끝나요. 빨리 이런 오디터리 에버쿠트 포텐셜, 애한테 들리냐? 물어봐서 애가 들린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에버쿠트 포텐셜 그런 테스트를 해서 이거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빨리 ENT 컨설트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치료해서 생명이 살았으니까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들리는 아이들은 굉장히 분노 발작이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 안 들리거나 언어 발달이 늦다. 그럼 꼭 이런 ENT 컨설트에서 청력이 괜찮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웨버 테스트라는 것은 튜닝폭을 우리 정수리에 놨을 때 양쪽이 똑같이 들리는 게 정상이지만 컨덕티브 데피니스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쪽이 이상이 있는 쪽이 크게 들리게 되겠고, 너브 데피니스가 있으면 데피니스가 있는 쪽은 그 신경이 이상이 있으면 전혀 안 들리게 되겠죠. 또 리니어 테스트라는 거는 튜닝폭을 마스토이드 본 거기다 놨을 때 놨다가 귀에다 들리냐고 했을 때 들리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들리면 이거 그쪽 귀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브레인스템 오디터리 에버쿠트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정상은 이와 같은 웨이브가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이와 같이 잘 안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이쪽 귀가 잘 안 들리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디터리 에버쿠트 포텐셜도 있고 비주얼 에버쿠트 포텐셜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애들은 이런 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10번 신경은 한 번에 검사하는데 이와 같이 한번 들여다봐서 목젖이 괜찮은가 보고 개그 리플렉스 일으키면 돼요. 개그 리플렉스를 일으키면, 근데 일으킬 때는 항상 양쪽, 소프트 팔레이트의 이쪽도 한쪽도 해보고 양쪽에 다 개그 리플렉스가 생기나를 꼭 확인하시고 한쪽만 하지 말고, 그러면 90도는 설인신경이고 50도는 미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은 우리는 이제 검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지만, 그다음에 스파이널 아세소리 너브, 이거는 이제 스토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이나 트라페지우스 머슬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자한테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대고 내가 손댄 쪽으로 힘을 줘봐, 이렇게 힘을 줬는데 힘이 잘 들어오나, 또 반대쪽에 했을 때 힘이 잘 들어오나 잘 보시고, 또 어깨에는 이와 같이 어깨 으쓱해봐,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얹은 채로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스파이널 아세소리 너브는 머리바닥의 골절이나 병변,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운동신경 질환 또는 이런 우리 프로그레시브 디스트로피 같은 경우는 계속 근육이 이상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중증 근무력증, 마이스테니아 그래비스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손을 대고 힘을 주면 좀 이따 이게 힘이 풀려 휙 돌아와요. 네?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딸려서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포글라스럴 러브는 혀를 내밀어 봐라. 우선 혀를 잘 봐서 혀가 아트로피 있지 않나 또는 떨리지 않나 이런 거를 잘 관찰한 다음에 혀 내밀어 봐. 그랬을 때 혀가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잘 봐라. 네? 근데 간혹 보면 혀를 못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난 처음에 이상이 있나 그랬더니 혀를 못 내미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혀 내민다는 것도 못 내미는 사람도 있구나 그거 아시고, 꼭 못 내미는 다 여기 이상이 있는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요. 이제 운동계 진찰을 하는데, 운동계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포지션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우선 봐야 될 건 근육의 양이 괜찮은지, 근력은 어떤지, 근 긴장도는 어떤지, 불수 운동을 관찰했을 때 괜찮은지. 그래서 손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리고 눈 감아, 그래서 눈 감게 하면 이게 무슨 테스트예요? 이걸 우리가 바레스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한쪽에 마비 현상이 있거나 근력이 떨어진 사람은 눈을 감겨놓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떨어져. 천천히 떨어지고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당겨보기도 하고, 당겨보면 이렇게 당겼을 때 잘 힘이 들어가는지, 이거 근데 당길 때 잘해야 돼요. 만약에 세레벨럼 이상 있는 사람,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놔주면 자기 코를 빵 때리니까 이거 주의해서 해야 돼요. 네? 코피 터지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잡아봐라. 내 손 앞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잡았을 때 괜찮은지, 그 엄지손가락, 다리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의 경우에는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나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모습 이런 거 다 잘 봐라. 또 어린애들 수건 같은 거 머리에 놨을 때 치울 수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팔마 브레스트 리플렉스, 이렇게 손가락에서 잡는 거, 모로 리플렉스 이런 거, 그런 거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라. 바레스 테스트 좀 전에 얘기했고, 이건 바레스 랩 테스트라고 해서 저는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엎어놓고 다리를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위크니스가 있는 쪽 다리는 아래쪽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러면 이 사람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가워 사인, 프로그레스 머스펠 디스트로피가 있거나 이런 요대, 허리 근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어날 때 대개 3, 4세 이상 되면 이 사인이 나타나는데, 한 번에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앉아서 달리기 자세를 취한 다음에 자기 무릎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워 사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조대운동 발달 순서가 어떤가. 2개월짜리 애는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릴 수 있다. 3, 4개월이 되면 목을 가는다. 4, 5개월이 되면 뒤집는다. 7개월이면 혼자 앉는다. 그러니까 목을 가눌 수 있어야 뒤집을 수 있어요. 목을 가누지 못한 애가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목 부러지잖아. 네? 그러니까 목을 가누고 그다음에 뒤집고, 뒤집는 애는 혼자 앉혀놓으면 혼자 앉을 수 있어요. 혼자 앉혀놓고 이렇게 쓱 밀어보면 버틸 수 있어요. 얘 혼자 앉을 수 있고, 만약에 앉았는데 확 밀었더니 확 나가 떨어진다. 그럼 앉은 거 아니에요. 응?
자기가 안 좋고 우리가 살짝 밀었을 때 버틸 수 있어야 된다. 7, 8개월 이제 기기 시작하고 기다 보면 이제 혼자 일어나 앉고 붙잡고 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월쯤 되면 혼자서 걷는다. 그래서 걷는 연령이 몇 살이야? 그러면 한 살쯤 됐을 때 걷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기록을 할 때 그건 수축이 없으면 0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보호자가 잠들어 있는데 손가락으로 움직인다? 아, 그 1 정도 되겠구나. 그런 정도죠. 예? 그런 수축을 관찰할 수 있고 여기 2번 정도가 되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예? 3번은 약간 들 수 있는 정도. 4번은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면 약간 저항하다 떨어지는 정도. 5번은 정상. 예?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한다. 그러니 근긴장도 우리가 근력이 뭐냐 그러면 다 아는데 근긴장도가 뭐냐 그럼 잘 몰라요. 근긴장도라는 피동운동 여러분들의 관절을 이렇게 꺾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꺾인다면 안 꺾이잖아요. 저항성이 있잖아. 또 여러분들 근육을 이렇게 만지면 어느 정도 탄력성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근긴장도예요. 우리가 다운 증후군 있는 애들은 애들 좀 큰 애들도 자기 발이 자기 입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입을 막 자기 발을 입속에 넣고 막 빨아요. 예? 그건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근긴장도라는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선 정상적인 포지션을 잘 보세요. 애들의 포지션은 관절이 절대로 땅에 닿지 않아요. 예? 여기 보면 B나 여기 이 엘보는 물론 닿을 수 있지만 나머지 관절은 땅에 닿지 않고 항상 들려 있어요. 이게 정상이야. 만약에 프로그렉 포스처, 근육의 이상이 있거나 스파이널 머스쿨 애트로피가 있거나 이런 애들은 모든 근육이 땅에 턱 닿있죠. 아, 그럼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아, 얘는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당겨본다. 트랙션 리스폰스. 그 다음에 벤트럴 서스펜전. 이렇게 배를 들어서 약간 들어본다. 그 다음에 버티컬 서스펜전. 어깨를 양쪽 겨드랑이를 들어서 들어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트랙션 리스폰스를 했더니 헤드레깅, 머리가 뒤로 확 떨어진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런 3개월짜리 애가 이제 저한테 왔는데 헤드레깅 이렇게 트랙션을 할 때 헤드레깅이 딱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린애가 그러면 힘이 없지 무슨 힘이 있다고 머리가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1개월짜리 애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정상적인 1개월짜리 애들은 어떡하냐면 내가 땡기면 걔도 나를 땡기면서 머리가 올라와요. 쭉 올라오다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응?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만약에 뒤로 떨어진 채로 그냥 끌려온다. 아, 얘는 CNS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버티드 유사인 이런 벤트럴 서스펜션을 하면 이렇게 들었을 때 U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애가 축 처지는 경우 아,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벌써 3, 4개월이 되면 이제 CP가 되는 애들은 3, 4개월이 넘으면 스파스티시티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애를 딱 들으면 빳빳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또 내가 땡기면 거기가 빳빳하게 딱 올라가요. 네? 이런 경우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알아두기 바라고 이런 환자한테 얘 혹시 울 때 이렇게 자꾸 뒤로 뻗대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얘 정말 많이 뻗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게 이런 활 모양 강제고 피스토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난다. 아, 그럼 이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사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의식 장애가 있거나 코마에 빠진 환자는 그런 앞에 보여주는 그런 거를 다 할 수가 없죠. 그거 뭐 기사를 답변을 할 것도 아니고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DTR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신경학적 진찰이 되어 있고 뭐 고통을 주지 말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아라. 또 울거나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검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가 깊이 잠들어 있거나 또는 의사가 갔는데 잠이 많이 들었어. 그러면
또 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검사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 또 애를 재운 애를 수면제를 주거나 그래 재웠는데 가서 검사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신부건 반사에 항진이 있거나 혹시 반사가 없어지지 않았나, 병적 반사 바빈스키 같은 게 포지티브로 나오지 않나 잘 봐라. 그래서 DTR을 볼 때는 최소한 4가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DTR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바이셉스, 트리셉스, 니적, 앵클적은 반드시 검사를 해라.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2+가 정상이에요. 2+가 정상이고, 근데 이제 3+와 4+는 뭐가 틀린 거냐? 3+나 4+는 탁 쳐서 많이 튀는 경우는 3+, 4+는 튀었다 내려갔다 다시 튀는 경우,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4+가 되겠다. 근데 2+가 정상이지만 1+나 3+를 할지라도 대칭인 경우는 정상일 수 있다. 우리 이제 헤드에이크 때문에 오는 경우 아주 많은데, 특히 헤드에이크의 가장 많은 게 이제 긴장성 두통이에요. 긴장성 두통이 아주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은 DTR이 많이 항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DTR이 항진돼 있다 그러면 머리에 IRCP 때 사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긴장하고 있으면 DTR이 항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으로, 그러니까 1+나 3+ 정도라고 해서 다 비정상인 것은 아니다.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근데 앵클 클로누스는 성인에서는 반드시 이건 병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 또 표지성 반사, 이런 법적 반사 어떻게 하면 배꼽이 움직이게 된다. 바빈스키 사인은 생후 1, 2개월 때는 나타날 수 있지만, 바빈스키 사인은 생후 1, 2개월이라 할지라도 양쪽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쪽만 나타나고 한쪽이 안 나타난다? 이건 병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1, 2개월 때는 양쪽이 나타나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렉스, 애들은 또 이제 이런 리플렉스가 있죠. 모로 리플렉스, 이와 같이 만세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들었다, 또는 목을 들었다가 이렇게 탁 치우면 애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모로 리플렉스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반사예요. 이게 생후 5, 6개월까지 지속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잘 나타나야지, 잘 안 나타난다거나 완전히 안 나타난다, 이거 보면 브레인에 큰 문제를 갖고 있구나. 또 비대칭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연이 클라비클이 부러졌구나, 또는 한쪽에 마비가 와 있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로 리플렉스 하기도 쉽고, 이렇게 팔을 살짝 잡았다 탁 놔주면 만세하는 걸 잘 봐라.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긴장경 반사, 이와 같이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릴 쪽은 다리가 익스텐션 되는데 반대쪽은 플렉션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게 생후 6, 7개월간 지속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파악 반사, 손을 잡아주는 그런 반사는 2, 3개월이면 되게 없어지고, 플란타, 이와 같이 다리에다 하는 거는 9개월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외과 중환자실 가면 성인 환자, 코마에 빠진 환자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탁 잡아요. 응? 이거는 이런 리플렉스가 프리미티한 리플렉스 살아있는 거예요. 얘 브레인에 이상이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팅 리플렉스나 서킹 리플렉스, 젖을 빠는데, 루팅 리플렉스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입 주위를 이렇게 건드리면 입이 막 돌아가. 그걸 빨기 위해서. 그런 걸 루팅 리플렉스라고 얘기하고, 그런 애들한테 젖꼭지를 딱 물려주면 촉촉촉 빨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서킹 리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생후 3개월쯤 되면 소실이 된다. 그 다음 스태핑 리플렉스, 겨드랑이를 잡고 약간 걷는데 앞쪽으로 약간 수그려주면 다리를 걷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런 걸 스태핑 리플렉스라고 얘기하고, 대개 생후 2, 4개월에 소실이 된다. 플레이싱 리플렉스는 이와 같이 모서리에다가 애 발등을 닿게 해주면 얘는 그 위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그런 게 플레이싱 리플렉스가 되어 있고, 낙하산 반사, 파라슈트 리플렉스라는 거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이게 과연 언제 없어지느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애를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 떨어뜨리는 거예요. 겨드랑이에서 여기 가슴 잘 잡고 갑자기 떨어뜨리는 식으로 탁 하면 애가 손을 쫙 뻗쳐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CP가 있거나 이런 애들은 떨어뜨리는 신용을 딱 했는데 그냥 몸으로 그냥 떨어져요. 예? 아, 그럼 리플렉스가 안 나타나고 있구나. 얘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보잖아요.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근데 사람들이 떨어질 때 보면 다 벌리고 떨어지잖아요. 예? 그게 파라슈트 리플렉스예요. 네, 손의 기능을